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뭘 얘기하냐 하면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할 때 양쪽에 문좀 나다죠.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운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압력이 1기압이라고 그려진 거였죠. 온도와 조성이 결정이 되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페이스가 어느 것이냐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조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쿨링을 한다거나 히팅을 하게 되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었죠. 네.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한 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을 때 얘기예요. 사실은 얼마나 빨리 그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그 속도의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연력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챕터는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그러한 페이스들이 우리가 온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로바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온도에 의존하느냐 그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예로 여기 유텍토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죠. 감마 페이즈, 철과 산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감마 페이즈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온도에서 시멘타이트, 이거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라고 했죠. F3C하고 알파 페이즈, 페라이트라고 하는 알파 페이즈 두 개의 또 다른 고체 페이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유텍토이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럴 때 이게 그럼 바로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그거를 완벽하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 관련된 프린시플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려면 먼저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핵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핵으로부터 애톰들이 다가와서 붙어가지고 이제 그로스가 일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텐데 먼저 이 뉴클리에이션, 이 뉴클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핵이 만들어지면 그 핵이 제공하는 표면이 있죠. 그 표면에 애톰들이 디퓨전에서 와서 붙으면서 이제 핵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레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핵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하고 관련된 원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일단 핵이 특정 사이즈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그레인 그로스가 일어나게 돼요. 크리스탈 그로스가 그 과정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슈퍼쿨링을 시켜야 어떠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템퍼러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온도로 낮춰야지만 우리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반행각시키는 걸 슈퍼쿨링이라고 하는데 퓨어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테틱 또는 유텍토이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온도를 더 낮춰줘야지만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빨리. 대부분 슈퍼쿨링을 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배운 페리섹틱의 경우에는 이제 슈퍼 히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 슈퍼쿨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게 되겠지만 얼마나 많이 슈퍼쿨링을 하느냐 이 델타 T 값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만약에 슈퍼쿨링이 조금만 했어 그러니까 델타 T가 작은 값이에요. 이럴 때는 뉴클리에이션 레이트이 낮아지게 돼요. 느리게 돼요. 그래서 뉴클리에이션 레이트이 낮다 보니까 뉴클라이들이 조금만 생기게 되고 몇 개 안 생긴 뉴클라이에서 그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폴리크리스탈에서 이 크리스탈 사이즈가 커지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면에 슈퍼쿨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뉴클리에이션 레이트이 빨라져서 뉴클라이가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이 생긴 각각의 뉴클라이에서 그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탈 사이즈는 작아지게 되죠. 폴리크리스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미케니컬 프로퍼티 역시도 다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뉴클리에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뉴클리에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과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은 리퀴드 벌크,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솔리드 페이지에서 또 다른 솔리드 페이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는 유텍토이드처럼 하나의 솔리드 페이지에서 다른 솔리드 페이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존재하지만 지금부터의 설명은 퓨어 리퀴드로부터 솔리드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내가 주로 설명을 할게요. 리퀴드 벌크로부터 곳곳에서 벌크 전체에서 곳곳에 뉴클라이가 생성되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뒤에서 휴식을 보여주겠지만 슈퍼클림을 비교적 많이 해야 돼요. 수십 도에서 수백 도. 네? 멜팅 템퍼러처가 여기라면 그거보다 한참 아래쪽으로 슈퍼클림을 해야지만 우리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은 뭐냐 하면 리퀴드 벌크에서 뉴클라이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리퀴드를 담고 있는 그릇과 리퀴드 사이에 계면이 있겠죠. 그 계면에서 뉴클라이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또는 리퀴드 안에 미처 다 녹아있지 않은 어떤 불순물이 있었다면 그 불순물이 제공하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에요. 이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의 특징은 슈퍼클림을 수도, 한 10도 미만으로 살짝만 해줘도 쉽게 뉴클리에이션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리퀴드 벌크로부터 뉴클라이가 생성되는 게 호모지니어스, 어떠한 서피스 또는 계면으로부터 뉴클라이가 생성되는 게 헤테로지니어스예요.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만약에 뉴클라이가 구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경이 R이에요. 그러면 이 구의 표면적은 4파이R 제곱이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상승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이제 벌크에 아주 작은 뉴클라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뉴클라이가 생길 때는 애톰들이 이제 모여서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고 클러스터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뉴클라이가 자라게 될 텐데 이쪽이 뉴클라이의 반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이 깁스 프리 뉴클라이가 자랄 때 깁스 프리 에너지에 미치는 팩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이게 뭐지? 뉴클라이가 자라면서 뉴클라이가 제공하는 표면의 면적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클라이가 자란다는 건 뭐야? 리퀴드 페이지에 있던 애텀들의 일부가 솔리드 페이지의 벌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함께 나타나요. 이 빨간색은 뉴클라이가 제공하는 제공하는 서피스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10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뉴클라이가 자라면서 서피스 깁스 프리 에너지는 증가하게 돼요. 왜 증가하냐 하면 여기서 감마라는 게 서피스 프리 에너지의 영향을 주는 서피스 텐션인데 이 감마는 플러스 값이에요. 면적이 늘어나면 커져. 왜 커질까? 우리가 전에 디펙트 배울 때 표면 자체도 일종의 디펙트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벌크 안에 있는 애톰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결합을 다 하고 있지만 표면에 드러난 애톰은 일부 결합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표면에 드러난 애톰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 감마 값은 플러스예요. 표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서피스 깁스 에너지는 플러스로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깁스 에너지 값이 감소해야 자발적인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과정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팩터예요.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건. 반면에 리퀴드가 이제 솔리드가 되면
솔리드에 속해 있는 애톰들, 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솔리드 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애톰들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깁스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델타 G V는 벌크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이 값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탈이 자라는 상황에서는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델타 G V라는 건 뭐냐면 단위 부피당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솔리드에 편입되는 애톰이 늘어날수록 솔리드의 부피가 늘어날 텐데, 그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면 이게 단위 부피당 깁스 에너지니까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든지 증가하든지 할 거예요.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의 부호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 온도에 의존해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요거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요 파란 효과와 빨간 효과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네트 이펙트는 요 녹색이 돼요. 녹색이.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뉴클라이가 자라려면 어떤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반경까지는 일단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액티베이션 배리어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뉴클라이가 그로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경, 요 알파라고 표현한 요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크기겠죠, 뉴클라이에. 요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 값은 어떻게 구할까?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돼요. 요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건데, 요 두 식의 합을 미분해서 그게 0이다. 기울기가 0이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건 보여주도록 하고,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뉴클라이의 직경이 알파보다 작게 되면 연력학적으로만 보면 얘는 다시 높게 돼 있어요. 솔리드가 다시 리퀴드로 바뀌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일단 어떻게든 자란 놈은 일로 가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든 알파보다 큰 뉴클라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뉴클라이가 커지면서 이제 크리스탈 그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티컬한 사이즈를 봅시다. 얘기한 대로 네트 이펙트는 이 두 개의 합이고, 요 녹색선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요 식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게 0이어야 되죠. 이게 0이어야 되니까 식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요 두 개가 얻어져요. R 좌표에서는 여기 얻어지고, 델타 G 좌표에서는 여기 얻어지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 직경보다 커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직경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델타 G V라는 게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죠. 감마는 포지티브예요. 얘는 감마는 포지티브야. 어차피 표현력이 넓어지면 계속해서 깁스 에너지는 불리해져요. 근데 델타 G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델타 HF는 레이턴트 CC예요. 리퀴드가 솔리드가 될 때 잡열을 방출하게 되죠. 따라서 델타 H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고, 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온도, 내가 지금 슈퍼쿨링을 해가지고 할 텐데, 슈퍼쿨링을 했다 그러면 멜팅 템퍼러처보다 이 T는 낮은 온도일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의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델타 G가 슈퍼쿨링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멜팅 템퍼러처에서는 어떻게 돼?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이 효과가 없어져. 그리고 오히려 이 T가 더 높다 그러면 이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버리겠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버리는구나. 네, 미안해요. 그래서 이 온도에 디펜던트 해가지고 델타 G의 부호가 결정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이 그림의 상황은 온도 T가
슈퍼쿨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델타 G V 이거는 벌크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크리스탈이 뉴클라이가 자라는 상황에 대한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면 결국은 벌크 프리 에너지예요. 이 서피스 프리 에너지 얘는 어차피 V에 얘가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에요. 이게 드라이빙 포스예요. 자, 그러면 요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에다 대입하면 델타 G 자리에다 대입을 하면, 그리고 Tm-T 이걸 내가 델타 T라고 표현할게요. 슈퍼쿨링을 한 정도 델타 T. 델타 T는 플러스 값이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식이 이렇게 되고 델타 H가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알파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Tm은 멜팅 템퍼러처고 여기에 레이턴시 C시고 슈퍼쿨링한 정도고 감마는 서피스 프리 에너지예요. 자, 여기서 델타 H하고 감마 이것도 온도에 살짝 의존해요. 하지만 온도 의존성이 이거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R스타를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슈퍼쿨링을 한 정도예요. 슈퍼쿨링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R스타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뉴클라이가 자랄 수 있는 스테이블한 뉴클라이가 만들어지는 사이즈는 슈퍼쿨링을 한 온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티피컬한 사이즈는 대략 10나노미터예요. 10나노미터 정도 자라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잘 자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에서 스테이블한 뉴클라이가 만들어지는, 자랄 수 있는 뉴클라이, 자발적으로 자랄 수 있는 뉴클라이가 만들어지는 사이즈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뉴클레이션 레이트라는 거는 그것만 갖고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팩터들이 영향을 줘요. 자, 여기서 보면 N파라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한 뉴클라이의 개수예요.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일어나겠죠. 뉴클레이션 레이트 빨라지고. 그래서 N타는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을 수도 있는데 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K1은 전체 뉴클라이의 개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 액티베이션 베리어를 넘은 뉴클라이의 비율은 이 익스포넨셜 팩터를 곱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 전체 개수 중에 이 비율을 곱한 것만큼만 스테이블한 뉴클라이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RNA 시츄에이션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온도에 의존하지 않죠. 근데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식은 온도에 의존하죠. 온도에 의존해요. 예, 이와 같이 온도에 의존하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N스타 값이 증가하게 돼요. N스타 값이. 온도가 낮아지면 이 값이 작아지는 건데 얘는 더 빨리 작아지거든. 그래가지고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돼요.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게 되고, 반면에 뉴클라이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애톰들이 와서 디퓨전을 해와서 붙어야 되겠죠. 계속 이게 빨리빨리 와서 붙을수록 뉴클레이션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와서 붙느냐, 그 프리퀀시도 이 이퀘이션에서 주어져요. 이 이퀘이션은 결국은 확산에 관한 이퀘이션이에요. 확산, 이게 확산에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고, 뉴클라이가 자랄 때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애톰들이 와갖고 확산을 해서 와서 붙기 때문에 이걸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숏 레인지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그 숏 레인지 디퓨전에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란 경향성을 보여요. 넬프 효과가 바로 뉴클레이션 레이트죠. 이 뉴클레이션 레이트는 이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K3, 여기서 K3는 핵의 표면에 존재하는 애톰들의 개수예요. 따라서 핵의 표면에 존재하는 애톰의 개수에다가 이게 핵이 몇 개나 있는지, 그죠? 그 개수를 곱하면 전체 애톰의 개수가 나오겠죠. 표면을 제공하는. 거기에 얼마나 자주 와서 붙느냐, 그걸 곱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뉴클리에이션 레이트 되고, 결국 이 두 개를 곱한 효과는 이 두 개의 효과가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베일 쉐입이 돼요. 이 베일 쉐입을 눕혀놓은 거. 따라서 슈퍼쿨링을 하면 할수록 뉴클리에이션 레이트는 점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느려지게 되지. 자, 그래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려면 뉴클리에이션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근데 제일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뉴클리에이션 레이트도 너무 빨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물성이 얻어질 수도 있어요. 뉴클리에이션 레이트 빠르면 뉴클라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레인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니까. 그럼 이제 원하는 프로퍼티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하는 사람이.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이고, 그러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에서는 이와 같이 서피스가 제공되죠. 이 서피스는 리퀴드를 담고 있는 용기의 표면일 수도 있고, 마치 미처 녹지 않은 임퓨리티가 제공하는 표면일 수도 있고, 또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의 바운더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표면이 제공되면 여기에 이와 같이 뉴클라이가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뉴클라이가 생성됐을 때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퓨어 리퀴드로부터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달랑 하나였어요.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의 인터페이스. 근데 이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 요 표면과 여기 리퀴드 사이의 계면, 내가 요 표면을 인터페이스라고 부를게요. 인터페이스와 리퀴드 사이에 표면이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호모지니어스하고 유사하게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경계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달라요. 솔리드와 요 인터페이스 사이의 경계예요. 그렇죠? 세 가지 서로 다른 경계면이 존재해요. 이때 그 서피스 텐션 포스라는 게 이게 일종의 포스이기 때문에 벡터 합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서피스 텐션 포스와 이쪽 컴포넌트, 왼쪽 컴포넌트의 합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감마 SI 성분과 감마 SI와 감마 SL의 요 성분은 뭐예요? 감마 SL의 코사인 세타지. 코사인 세타. 요 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걸 컨택 앵글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 두 개의 합이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아까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에서 했던 R스타와 델타 G스타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뭐 식이 어때요? 이거를 봐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첨자가 붙어서 그렇지 아까하고 똑같아 식이. S하고 L 사이의 계면은 아까도 존재했었죠. 호모지니어스에서도요.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 부분을 빼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세타의 함수인 S라는 함수가 여기 곱해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S라는 함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컨택 앵글이 30도면 여기에 30도면 이 S가 0.01이야. 다시 말하면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에이션에서의 액티베이션 베리어 크기의 100분의 1 정도라는 거야. 헤테로지니어스에서는. 베리어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컨택 앵글이 90도 그러면 이렇게 반구이자 반구. 그렇게 됐다면 90도라면 0.5라는 거야. 50%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완전히 동그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호모지니어스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컨택앵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모지니어스에 비해서 뉴클리에이션에 필요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돼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테이블한 뉴클라이가 되기 위한 크리티컬한 사이즈는 헤테로지니어스건 호모지니어스건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다만 배리어만 낮아지는 거예요. 헤테로지니어스가 되면. 따라서 헤테로지니어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뉴클라이가 잘 만들어지겠지. 빨리빨리 잘 만들어져요. 결과적으로 R은 같고 액티베이션 배리어는 작고, 그래서 뉴클리에이션 레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도고 이게 뉴클리에이션 레이트인데, 아까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벨 쉐입이었다면 얘는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벨 쉐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첫 부분에 헤테로지니어스는 수십에서 수백 도를 슈퍼쿨링 해야 되는데 헤테로지니어스는 살짝만 슈퍼쿨링하면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위로 올라가 있어. 따라서 슈퍼쿨링을 살짝만 해줘도 돼. 전체적인 경향성은 마찬가지지만 이게 온도가 올라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뉴클리에이션이 끝났다고 칩시다. 뭐 호모지니어스가 됐건 헤테로지니어스가 됐건 뉴클리에이션이 끝났어. 그럼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야. 뉴클라이가 자라야죠. 자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잘 자라요. 어떤 식으로 자라냐 하면, 자라기 위해서는 애톰들이 와갖고 붙어야 되죠. 근데 비교적 이제 먼 데서 자꾸 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long range diffusion이라고 하는데, 먼 데서 온다고 해서. 어찌됐든 diffusion이에요. diffusion에 의해서 와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배하는 이퀘이션은 이렇게 돼. 그로스 레이트라는 거는 결국은 diffusion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온도에 의해서 얻게 되면 얘가 확산을 해서 와서 뉴클라이에 계속 둘러붙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뉴클리에이션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로스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전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이트는 두 개의 곱이겠죠. 두 개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벤트니까. 그렇죠? 따라서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멜팅 템퍼러처보다 낮은 온도로 슈퍼쿨링을 하면 할수록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는 점점 빨라져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슈퍼쿨링을 하면 오히려 다시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오히려 다시 느려져요. 그래서 온도 구간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부해 봅시다.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는 결국은 키네틱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키네틱 스터디를 하지요. 화학 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하잖아. 측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결국은 농도를 어떻게 측정했었어요? 리액턴트나 프로덕트의 무게를 재기도 하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는 걔네들이 특정 빛을 흡수한다면 UV 비저블을 띄워주기도 하고, 또는 pH가 바뀌는 반응이라면 pH를 측정하기도 하고, 컨덕티비티가 변하는 이온성 반응이라고 한다면 컨덕티비티를 측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된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변태가 일어난 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것도 비슷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항변태가 일어나면 이제 어떤 크리스탈이 자랄 테니까 엑스레이 디프렉션 픽을 얻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얼마나 커지는지. 근데 이렇게 되면 샘플을 여러 개 좀 준비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300도씨에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는데 1분 한 거, 5분 한 거, 10분 한 거, 20분 한 거, 1시간 한 거 이런 거 시간에 따라 쭉 준비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엑스라지 다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전 페이지에 비해서 새로 생긴 페이지가 컨덕티비티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전기 전도도, 그렇다면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해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를 뭐 측정을 하면서 온도를 내가 유지시켜주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컨덕티비티 갖고 바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겠지. 또는 어떤 재료가 사운드 웨이브를 전파시키는 정도가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기 전과 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도 되고,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전후의 페이지가 서로 다른 프로퍼티를 보이는 게 있다면 그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해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정도를 뭐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금속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화학이나 화공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은 표현법인데 어색해도 그냥 들어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쪽 축이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프랙션이에요. 따라서 밑에는 0, 여기는 1. 하나도 안 일어났다. 완전히 다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쪽은 시간이야.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이거는. 처음에는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정도는 굉장히 작아요. 거의 0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한 뉴클라이들이 만들어지면 성장을 하겠죠. 따라서 걔네들이 제공하는 표면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 뭐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게 점점점 가파라지죠. 그러다가 이 부분에 가서 기울기가 맥시멈이 되겠지. 여기가 이제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느려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화학 반응도 그렇죠. 리액턴트가 이제 소모되고 나면 반응 속도는 느려지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기 이전의 페이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 다시 느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서는 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결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쉐입이 뭐 아름다운 곡선을 하고 있는데 이 쉐입을 어떻게 때려 맞출까 고민을 하다가 에브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때려 맞췄어요. 이 집 갖고. 이렇게 하면 때려 맞겠지 딱 봐도 벌써 1 빼기 해갖고 익스포넨셜 처럼 들어갔고, 여기에 K하고 N이 있어요. 이 K 값하고 N 값은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실험 데이터를 이 시각도 피팅을 하면 K하고 N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몇 프로나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완결될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식을 에브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분야에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굉장히 낯선 정의인데 우리한테는 왜 안 나와? 이렇게 정의해요. 절반 진행됐을 때 그때 걸린 시간, 이거를 t hat 0.5라고 하고 그 시간분의 1 이렇게 정의해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 결국은 단위가 시간분의 1이야. 이렇게 정의해요. 근데 사실은 뜯어보면 그렇게 낯선 정의는 아니에요. 반응 속도론에서도 단위를 이렇게 갖는 속도식이 있죠. 그럼 물리학 수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자, 그래서 실제 예를 봅시다. 이거는 커퍼가 녹았다가 다시 리크리스탈라이즈 될 때의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키네틱 스터디 결과예요. 보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는 시간 스케일을 봐요. 거의 10,000분 5도에서 수만 분 5도에서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완결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시작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 무슨 놈의 뉴클레이션이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빨리 뉴클레이션이 시작되죠. 완결도 비교적 빨리 되고, 아까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는 이런 쉐입을 하고 있다고 했지? 이런 쉐입.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은 어디서 그려졌다는 거야? 이 밑에 부분에서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온도를 더 많이 점점 올리게 되면 오히려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이 다시 느려지는 온도 구간도 있겠죠. 표정들이 이상해.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조금 전에 본 그림은 아마 이 구간에서 그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 근데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구간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 페이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정의하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도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을 거지만 온도가 낮아지니까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예에서는 뭐 수만 분이 걸려 지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만 시간 또는 수만 년이 걸리는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보면 안정하지 않은 페이지가 실제로 그 조건에서 존재하죠. 그거를 물리학 원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메타스테이블한 페이지라고 한다고 했죠. 메타스테이블 페이지는 이퀄리브리움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 조건에서 걔가 가장 안정한 페이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정한 페이지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걔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다이아몬드. 상온 상압에서 다이아몬드는 가장 안정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가장 안정한 페이지는 그래파이트예요. 따라서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이아몬드는 그래파이트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릴 뿐이야. 그래서 여담을 하나 하면 우리 여학생들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집갈 때 남편한테 다이아몬드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결혼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거는 엔지니어,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금을 해야 돼요. 금은 연력학적으로 안정해 걔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안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을 다이아몬드에다 대고 맹세하는 건 허당이에요. 허당. 그러지 마세요.